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한 집에 여자 셋과 함께 산다는 건 생각보다 더 묘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내와 장모, 그리고 처제가 같은 집에 있다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서로 배려하며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시선이 걸려 있더라고요. 가령 아침에 거실로 나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장모님의 슬리퍼였고요.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가 시선을 돌리면 처제가 슬며시 고개를 돌리고 있곤 했죠. 장모님, 오늘도 머리 예쁘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장모님은 늘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위 입에서 그런 말 나오면 난 하루가 기분 좋다니까. 그 말투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선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식사 자리에선 더 그랬어요. 저녁 식탁은 꼭 4명이 모여야 시작됐고 그 자리에서 아내는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장모는 반찬을 자꾸 제 앞에 놓았고 처제는 말을 거의 안 하면서도 제 젓가락이 멈출 때마다 힐끔힐끔 쳐다봤죠. 그날은 유난히 테이블 밑이 더웠어요. 다리 밑으로 무언가 스치고 무릎 옆으로 작은 온기가 닿았죠. 죄송, 실수였어요. 처제가 머쓱하게 웃으며 다리를 빼는 순간 저는 웃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놀랐네요. 잠깐.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고 장모님은 국을 뜨던 손을 멈췄어요. 물론 말이 다는 아니에요. 그 집에 흐르는 분위기는 언제나 조금씩 어긋나 있었어요. 서로는 다정한 가족이었고 저는 그 틈에서 남편이자 사위로 또 형부로 자리 잡아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세 여자가 모두 예뻤고 또 이상할 정도로 저에게 친절했어요. 그 친절함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장모님은 수저를 내려두시고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말없이 마주한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낯선 추억과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겹쳐 앉아 있는 듯 했고요. 그 순간만큼은 국보다 제 표정을 더 오래 끓이는 듯 했어요. 장모님의 눈빛이 잠시 멈추자 아내가 젓가락을 놓으며 물컵을 들었고 처제는 고개를 숙인 채로 혼잣말처럼 중얼이더군요. 식탁 위엔 따뜻한 반찬보다 더 먼저 식어버린 긴장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정말 영철이랑 닮았어요. 국 드는 손도 그렇고 그 고개 드는 각도까지. 그래서 자꾸 어머님이 제 눈을 피하시나 봐요. 자꾸 장인어른 생각나실까 봐요. 아유, 그런 말은 왜 그렇게 잘해요? 꼭 그 사람도 이런 식으로 장난스레 말하곤 했죠. 그럼 전 진짜 닮은 게 맞네요. 말투까지 비슷하다고 하시면 이건 거의 환생 아닌가요? 그 말에 장모님이 웃으시고 아내는 잔을 다시 내려놓으며 묘하게 긴 눈길을 제게 주었습니다. 아내의 미소는 입가에 머물렀지만 눈동자는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고 그녀의 시선은 제 접시 위에서 한참을 머물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굳이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찬 하나를 조심스럽게 그녀 앞 접시에 옮겨 담았어요. 그러자 처제가 기다렸다는 듯 나지막하게 말을 이어왔죠. 형부는 머리도 매일 왼쪽으로 넘기시죠. 오늘따라 유독 반듯해서요. 처제가 제 머리 스타일까지 기억한다면 이 집에서 저만 긴장하면 안 되겠네요. 아침마다 꽤 오랫동안 거울 보던데요. 언니 몰래 정리하는 거 몇 번 봤어요. 아내는 말은 없는데 눈으로 혼내요. 왁스를 대충 바르면 하루 종일 무언의 제재를 받죠. 장모님은요? 장모님은 기분 좋은 날엔 반찬을 2번 주세요. 그날은 꽤 성공한 하루라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수저를 들었고 장모님은 흘끗 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반찬을 하나 더 제 그릇에 올려주셨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은 서로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저 하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리움으로, 누군가는 견제로, 또 다른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식탁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고 어느 날부터 저는 음식을 먹기 전에 눈빛을 먼저 삼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여전히 저는 수저를 들면서 세 사람의 눈치를 동시에 읽고 있었던 겁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두 잠든 집 안은 조용했고 거실 조명 아래엔 비워진 와인잔과 멍하니 앉아있는 장모님만 남아있었어요. 아내와 처제는 이미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장모님 혼자 식탁 앞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와인잔을 천천히 굴리고 계셨습니다.
나는 잠깐 머뭇거리다 그녀 앞에 앉았고 장모님은 내 시선을 느낀 듯 고개를 들며 말없이 웃으셨어요. 그 미소는 기운이 빠졌고 동시에 너무 편안해서 경계심마저 느슨해졌습니다. 혼자 두 잔이나 드셨어요? 내가 잔을 치우며 조용히 묻자 장모님은 내 손을 따라가다 잔을 다 붙잡았죠. 한 병 다 마셨어. 얼굴 빨개지셨는데 방에 들어가셔야겠어요. 걷기도 귀찮아. 여기 좀만 더 앉자. 장모님의 손은 가늘었고 잡고 있는 와인잔은 덜덜 떨렸어요. 나는 그 손에서 잔을 뺏지 않고 천천히 그녀의 팔을 받쳐 일으켰습니다. 몸이 기울며 그대로 내 어깨에 기대는 장모님, 그녀의 숨결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고 나는 그대로 굳어버린 듯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위 같지가 않네. 그 말은 웃음처럼 들렸고 동시에 한숨처럼 무너졌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걸었고 그녀의 손은 내 팔을 따라 천천히 목까지 스쳤습니다. 복도 끝 단방문 앞, 나는 문을 밀어 열었고 방 안의 어두운 조명 아래 장모님의 눈빛이 나를 향해 정확히 꽂혔습니다. 지금 나 웃겨 보이지? 아니요. 어머니, 술 많이 드셔서 그래요. 그래. 취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다 잊어도 돼. 근데 그녀가 내 팔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속삭였죠. 그 눈으로 보지 마. 자꾸 사람 착각하게 되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시선이 내 입술에 머물렀어요.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그녀가 문턱에 걸려 중심을 잃자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았고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미안. 그녀가 내 가슴에 이마를 기댔고 나는 그 상태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은 허리에서 등으로 거기서 다시 목덜미 근처까지 올라갔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손이 내 손등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단순한 접촉이라고 넘기기엔 그 움직임엔 감춰지지 않는 의도가 배어 있었고요. 그녀의 손가락 끝이 내 손을 따라 움직이다가 한참을 머물더니 가늘게 떨리는 숨결과 함께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위 손이 따뜻하네.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손을 거두지 못했고 그녀의 손끝이 손목까지 흘러내리며 솜의 끝을 가볍게 쥐고 있었어요. 그 한 손가락만으로도 온몸이 긴장됐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제 누군가 한 걸음만 움직이면 완전히 무너질 거리였죠. 그녀가 내 가슴께에 이마를 기댔고 나는 자연스레 장모님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입김이 턱 밑을 간지렸고 손가락은 내 셔츠를 스치듯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 순간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숨과 숨이 섞이는 거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다. 부엌에서는 장모님이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고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부엌창에 서리처럼 내려앉고 있었어요.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일어났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젯밤 내가 한 일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 침대에 오래 눕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났네, 사위. 장모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나는 흠칫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어요. 네. 어제 일찍 잠들었나 봐요. 장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큰 숟가락으로 된장국을 한 번 저으며 다시 말했어요. 된장이 아주 잘 익었어. 내가 만든 건데도 맛있더라니까. 그 목소리엔 어젯밤의 흔적 같은 건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내 장모였고 나는 여전히 그 집의 사위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부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뒷모습조차 낯설게 보였고 손목에 감긴 고무장갑이 숨 막힐 듯 조여오기도 했어요. 마치 내가 그걸 잡아챌까봐 둘은 족쇄처럼요. 그때 안방에서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벌써 일어났어. 응. 그냥 눈이 떠지더라. 요즘 피곤한 거 아니야? 어제도 조용하던데. 나는 아내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얼굴은 지나치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 손엔 핸드폰, 다른 손으론 내 어깨를 가볍게 툭툭 쳤어요. 여보, 오늘은 출근 안 해? 점심쯤 나가도 돼. 오전엔 재택.
다행이다. 오늘 나 점심에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놨어. 뭔데? 당신이 좋아하는 낙지볶음. 그녀는 나를 보며 윙크까지 했고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걸 자각했어요. 오히려 이런 일상이 반복될수록 이 집안의 어긋난 균형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국을 저었고 그릇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기 시작했어요. 숟가락을 건네받으면서 나는 장모님의 손끝을 흘끗 바라봤어요. 어젯밤 그 손이 내 어깨를 어떻게 더듬었는지 그 감촉이 피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여보, 오늘 재택이면 이따가 쇼파 같이 앉아서 예능 하나 볼래? 그래. 좋아.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 당신이랑 대화할 시간이 없었잖아. 미안해. 내가 좀 정신이 없었나 봐. 미안하단 말 하지 마. 그냥 오늘만 나랑 눈 마주쳐줘. 나는 그녀의 그 말에 잠시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나는 그런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어요. 차라리 화를 내거나 의심해줬다면 이 무력한 죄책감이라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조용한 연극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죠. 장모님은 그런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오늘은 진짜 가족 같다는 말까지 덧붙이셨고 나는 그 말에 다시 국을 떠먹는 척했지만 속은 메스꺼웠고 입맛은 전혀 돌지 않았어요. 아내는 내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지금처럼만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처럼이라는 게 가장 위태로운 형태라는 거요. 식탁 아래에서 장모님의 발이 내 정강이 옆을 스치고 지나갔을 때 나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물컵을 들어 입을 적시고 다시 국을 떠먹는 척했어요. 아내는 환하게 웃었고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가족을 연기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어요. 어쩌면 그 중에서 나 자신만이 가장 연기를 잘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이 식탁 위엔 국과 반찬 그리고 각자의 연기가 올려져 있었고 그 위에서 나는 더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불을 끄고 나자복도는 숨을 줄인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걸으며 복도 끝 처제 방 앞에 멈춰 섰어요. 문 너머로는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렸고 그 안에서 그녀가 혼자 누워있을 장면이 선명히 그려졌지요. 방 안 공기가 스치듯 새어나왔고 저는 문 앞에서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몇 번을 망설였어요. 결국 저는 천천히 손등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났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슬리퍼를 끄는 소리, 문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그날의 흐름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문이 아주 살짝 천천히 열렸고 그 틈 사이로 놀란 눈이 제 모습을 확인하듯 떠올랐지요. 처제는 이어폰 줄을 손에 감은 채 저를 마주했어요. 저는 익숙한 척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언니 자고 있어서 그냥 너랑 잠깐 얘기 좀 할까 해서. 그녀는 말없이 문을 더 열었고 저는 그 사이로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무채색의 조명 속에 적막했고 묘하게도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어요. 처제는 침대 옆에 걸터 앉았고 저는 방 한가운데 멈춰 섰지요. 닫히는 문소리에 마음이 철렁했지만 이미 이 공간 안에 들어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무릎 위로 당기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요즘 좀 이상하셨어요. 그래 보여. 그냥 복잡한 일이 많아서. 일 많다는 말로는 못 가리는 눈빛이 있거든요. 그녀는 담요 끝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서 떨리는 긴장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이 그 순간이었지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날 식탁 밑에서 제 무릎에 손 닿았잖아요. 알고 있었구나. 네. 근데 형부는 모른 척 하셨죠. 그래서 나도 모른 척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가볍지 않았고 묘하게 단단한 결심처럼 느껴졌어요.
말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입술을 다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처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부는 지금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너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 그 말 되게 위험한 거 아세요? 알아. 근데 더 이상 모른 척 못 하겠더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며 다가갔고 그녀는 뒷걸음질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마주치기 직전의 거리에서 멈췄고 방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처제는 담요를 매만지던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입가에 애써 감춘 떨림이 있었지만 그 안엔 감춰진 기대도 느껴졌지요.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순간을. 그 고백은 벼락처럼 내려앉았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제는 몸을 살짝 기울여 제 앞에 더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거리엔 어떠한 저항도 남지 않았고 그저 예감된 감정만이 차올랐지요. 입술이 말을 찾지 못하는 대신 시선이 먼저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언니는 모를 거예요. 지금도 자고 있으니까. 그래. 나도 오늘만큼은 이 순간을 모른 척하고 싶어. 그럼 형부도 아니 오빠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 이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맞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단단히 맞물렸지요. 저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고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서로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고 짧은 숨소리 사이로 긴장된 입맞춤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말 대신 온기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셔츠의 단추를 채우는 제 손동작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 번째 단추를 잠그던 손이 잠시 멈춘 건 거울 속 제 뒤편에서 흐릿하게 느껴진 인기척 때문이었어요. 방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그 작은 틈 사이로 아주 미세한 소음과 낯익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돌아보지 않았고 대신 시선을 거울 속 제 눈동자에 고정한 채 호흡을 고르며 손끝만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음 단추를 꿰며 저는 생각보다 더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닫으려다 말았는지 그 틈이 아까보다 더 좁아져 있었고 등 뒤에서 문이 들썩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저에겐 마치 벽을 두드리는 망치처럼 명확하게 들렸어요. 제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그 안에서 마음만 먼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싶어 했지요.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제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고 어쩌면 저는 그런 표정을 이제 연기 없이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조금 슬펐습니다. 형부 아니,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처제의 목소리는 갑자기 나타났지만 전혀 낯설지 않게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방문 근처에서 반쯤 몸을 숨긴 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긴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가녀린 다리와 조심스러운 눈빛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 눈빛엔 아직 미처 지우지 못한 감정들이 머물고 있었지요. 그녀의 숨소리는 짧고 가늘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준비된 자세처럼 들렸고 저는 그 긴장된 공기를 깨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괜찮아. 그럼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방 안으로 한 발 더 들어섰고 조용히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울 앞에 서 있었고 거울 속 제 뒤로 그녀가 다가오는 모습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옆에 섰고 우리는 마치 거울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눈을 맞췄습니다. 침묵은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듯했고 말이 없어도 감정이 충분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저는 그렇게 거울 너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문 일부러 안 닫은 거예요? 모르겠네요. 그냥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동시에 너무 정확해서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어디선가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고 그 균열을 수습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어요.
제 손은 단추를 다 잠근 뒤에도 셔츠 앞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녀는 제 손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울 속 모습, 괜찮아요. 지금은, 너는 괜찮아? 이렇게 있는 게, 네, 괜찮아요. 지금은, 우리는 같은 말을 주고받았지만, 그 안의 의미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보다 한 걸음 더 다가왔고, 거울 속 우리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저는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셨고, 그 짧은 호흡 안에 흔들리는 마음을 꾹 눌러 담았지요. 단추를 만지던 손을 내리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는 데에는 별다른 망설임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닫히지 않은 문은 마음 안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걸음은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고 문틈 사이로 미세하게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도 그녀도 아무 말 없이 그 소리를 들었고 우리는 동시에 시선을 거울 너머로 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담담히 서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이전의 순간에 마음의 문을 조금씩 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침실은 점점 숨막히는 고요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옆에 누워 있었지만 뒤척이는 움직임이 이불 위로 잔잔하게 전해졌고 저는 그 진동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한 번, 두 번 잠을 청하려 몸을 뒤집었고 그 틈 사이로 나지막한 한숨이 새어나왔죠.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 수는 없었고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를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공기는 조심스럽고 무거웠으며 그 침묵은 말보다 단단히 쌓여가고 있었지요. 아내는 등을 돌린 채 다시 몸을 뒤척였고 베개를 바꿔 뒤집으면서 짧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억지로 잠을 부르는 것 같았고 저는 숨결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마음이 멀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 모른 척 눈을 감고 있는 이 밤은 어떤 고백보다 잔인했지요. 저는 눈꺼풀 아래로 흘러드는 조명을 느끼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 조용해서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안 자요? 응, 자려고 하는데 좀처럼 잠이 안 오네. 그녀는 짧게 대답하며 뒤돌아보지 않았고 저는 괜히 입술을 눌러 물었습니다. 말이 이어질 수도 끊길 수도 있었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지? 멀어진 게 아니라 그냥 각자 피곤한 거겠지. 그 대화는 서로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는 부부의 방식이었고 우리는 대화를 멈추고 각자 침묵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녀는 베개 아래 손을 넣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 밖 거실에서는 또 다른 숨소리가 깨어나고 있었지요. 장모님이 켜켜이 쌓인 담요를 걷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은 소파 옆 협탁에서 라이터를 꺼냈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가만히 담배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발끝은 고정된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속엔 말하지 못한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조용히 켜진 주방등 불빛이 얼굴을 가로질렀고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담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자네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고 그 말이 내게 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인지는 모호했습니다. 저는 침실 문 틈 사이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눈을 감은 척하면서도 온몸으로 그 숨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그 순간 장모님이 불을 붙이지도 않은 담배를 다시 내려놓았고 그대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지도 않고 말도 없었지만 그 어깨가 한 번 들썩였던 건 분명했어요. 그 장면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복도 반대편 방 앞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멈춰 있었습니다. 처제는 제 방문 앞에 서 있었고 손을 문고리 가까이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숨을 참고 있었어요. 그녀의 발끝은 문에 거의 닿을 듯 멈춰 있었고 저는 방문 너머에서 그 기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도 누군가가 그 앞에 서 있다는 건
이상하게 느껴지는 법이고, 그 밤 우리는 모두 서로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제는 그대로 등을 벽에 기대었고 고개를 살짝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았고 입술을 떨며 말없이 버티고 있었어요. 손끝이 벽지를 훑은 소리, 천천히 움직이는 발끝 소리 하나하나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침묵은 분명히 제 방문 앞까지 도달했지요. 그러나 저는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득 아내의 손이 서랍 손잡이에 닿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고 안에서 휴대폰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그 폰은 그녀 것이 아니었고 사용감이 거의 없는 낯선 기종이었죠. 그 옆에 겹쳐있던 여성 속옷 한 벌은 더 이상 우연이라 말할 수 없는 형태로 접혀 있었고 아내는 무언가를 느낀 듯 멈춰선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누구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떨림이 분노보다 먼저 들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못한 채 숨만 고르고 있었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정지된 것처럼 무거워졌어요. 장모님은 거실에서 상황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문턱 앞에 멈춰 섰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세요? 그 짧은 정적이 더 큰 고백이 되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제도 방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녀 역시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어요. 세 사람 중 누구 하나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서 아내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속옷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고 휴대폰은 그녀의 손등 위에서 서서히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걸 느꼈습니다. 대답해. 대체 이게 뭐냐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그 말이 나와?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컵을 들어 벽 쪽으로 던졌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소리보다 더 아프게 들린 건 그녀의 숨소리였고 저는 더는 숨지 못할 곳에 서 있었어요. 장모님은 움직이지 않았고 처제도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아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사정도 기대도 아닌 결심이었습니다. 이혼할게. 오늘로 끝이야. 잠깐만, 진짜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이게 진짜 실수라고 생각해. 너 지금 우리 가정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저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침묵으로 만든 파편들이 이제서야 그녀를 찌르고 있었고 그 고통은 제 몫이 아니란 듯 너무 또렷했어요.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섰고 문가에 선 장모님과 처제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도 없이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 문소리는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난 뒤 방에 홀로 앉아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도 닫았고 여행 가방에 지퍼도 올렸지만 정작 그 안에 담지 못한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을 자꾸 찌르고 있었어요.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가 괜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고 불 꺼진 집안은 조용한 대신 생각만 더 시끄럽게 떠올랐죠. 그렇게 몇 분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모님의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불 꺼진 복도는 짐을 끌고 지나왔던 낮보다 훨씬 더 길고 낯설었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그 소리를 줄이려 일부러 발끝을 세워 걸었지요. 장모님 방 앞에 서자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를 모으려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걸 3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렇게 손바닥 안이 젖을 만큼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짧은 정적이 흘렀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았고 다시 한번 노크를 했어요. 이번엔 안에서 천천히 이불을 걷는 소리가 들렸고 아주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불은 켜지지 않았고 장모님은 실루엣만 드러난 채 문틈 사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아 눈을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에 장모님은 문을 조금 더 열었고, 저는 가방을 뒤로 물리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조심스레 따라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은 베개 냄새와 담요, 속 체온이 뒤섞인 공기로 가득했고, 그 안에 오래 머문 감정이 고요히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방 한가운데 선 채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손을 허공에 둔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 걸터 앉았고, 저는 그녀의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거였죠. 늦었네요. 그 생각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고,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사이엔 정확한 선이 없었고, 그 불분명함이 오늘을 만든 거였지요. 하지만 그날을 후회하느냐 묻는다면 저는 아직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녀도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분명 어딘가는 기울었고 그걸 서로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면 다시는 못 보겠죠. 그게 낫겠죠. 짧은 대화 속에 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고 저는 그 말들을 천천히 씹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손끝으로 담요,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작은 천 소리조차 크게 들렸고 저는 그렇게 한 발 더 다가가면서도 스스로를 책망했지요. 장모님은 시선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안에 마지막 감정 하나가 남아 있었고 저는 그걸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안아도 될까요? 그 말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었고 말하고 나서 숨이 막힐 만큼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움직임이 명확한 허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가까워졌고 거리는 생각보다 빨리 좁혀졌지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두 팔을 올렸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요. 그 말 지금 하지 말아요. 그녀는 제 품에 안긴 채 말했고 저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단 한 줄기 외풍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마가 제 어깨에 닿았고 손끝은 등 뒤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몸을 조금 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불 꺼도 되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그 말이 대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아주 조용히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방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펜을 쥔 손이 몇 번이나 서류 위를 맴돌았고 사인을 하려던 순간마다 짧은 한숨이 끼어들었어요. 눈앞의 종이는 얇았지만 그 위에 얹힌 시간과 관계는 쉽게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서명은 끝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펜을 내려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였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에서 지난밤보다 더 깊어진 벽을 느꼈고 그 벽은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말을 더 붙일 이유도 붙일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 저는 그대로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현관을 향해 걷는 동안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형부. 뒤에서 작게 들리는 목소리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진 않았지만 그녀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방문 틈 사이로 아주 조심스레 열린 눈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서 아슬아슬한 감정이 머물고 있었지요. 저는 고개를 약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다시는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그래도 그날 밤 저는 말하지 마요. 그 기억은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짧은 대화 뒤에 저는 등을 돌렸고 문을 열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로 울렸고 저와 이 집 사이의 모든 관계도 그 순간 함께 닫힌 듯 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고개를 떨궜고 마음 한편엔 텅 빈 바람 같은 구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를 남기고 온 느낌은 지울 수 없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집 안에서는 또 다른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안방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고
손끝으로 한 장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엔 웃고 있는 네 사람이 있었고 그 중심엔 제가 서 있었지요. 그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종이를 조용히 찢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주 조용히요. 몇 개월 만에 저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은 밝고 조용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은 한쪽 벽을 따라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고 꽃 장식 위로 흘러내리는 조명은 오늘을 축복이라 말하는 듯했어요. 하객들은 정돈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신부는 화사한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런 그녀의 손을 잡고 서 있었지만 속에서 무언가 묘하게 들뜨지 않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입장하시게요. 준비되셨죠? 네. 천천히 걸으면 되겠죠. 신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팔을 살며시 감싸 안았고 저는 그 손의 감촉이 따뜻하다는 걸 확인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옆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 아니니까 좀 덜 긴장되세요? 글쎄요. 처음이랑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에 그녀는 가볍게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지만 속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멀리서 들리는 듯했고 예식장 내 음악은 무표정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신부의 손을 잡은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저는 예전에 들었던 음악과 그때의 공기 냄새를 순간적으로 떠올렸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순간이 틀린 건 없고 모두에게 이상적인 장면임엔 틀림없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제 마음이 아주 잠깐 어딘가를 돌아보는 것을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우리는 정원으로 나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신부는 지인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문득 저 멀리 정원 한편을 스치듯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 실루엣은 익숙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 착각을 애써 지웠지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란 걸 저 스스로에게 계속 확인시켜야만 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결혼식이었죠. 그게 좋았어. 시끄러운 건 이제 좀 지쳤거든. 그래도 조용한 건 외로움이랑 가까울 수도 있어요. 신부의 말은 담백했지만 묘하게 제 감정을 건드렸고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저는 그 미소에서 위안을 얻으며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늘의 이 결혼은 완벽해 보였고 흠잡을 곳 없는 안정이었지만 제 안 어딘가에는 아직 아주 작고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그 공기를 들키지 않기 위해 저는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온 첫날 저는 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구조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머리보다 먼저 가슴에 와닿았고 소파의 위치와 주방 창문의 방향까지 전 집과 이상하게 닮아 있었어요. 물론 벽지의 색도 가구의 배치도 다르지만 걸음걸이의 리듬이나 시야에 들어오는 각도는 너무나도 비슷했죠.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면 마치 시간이 되감긴 듯한 착각이 밀려들었고 저는 그 느낌을 애써 삼키며 물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방에서 들려온 한 음성이 저를 현실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사위는 아침엔 꼭 따뜻한 물로 시작해야 해요. 속이 약한 남자들은 그래야 한다니까. 새로운 장모님은 처음부터 거리감이 없었고 저를 딱딱한 존댓말보다는 가족 안으로 바로 끌어당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네, 어머니. 따뜻한 물 좋은 습관이네요. 그럼요. 우리 딸도 물 안 마시면 하루 종일 속이 쓰리다 그러거든요. 그녀는 찻잔을 닦으며 웃었고 저는 그 웃음에서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패턴 앞에서 무너지는 법이고 저도 그 예외가 아니었지요. 아내는 이미 출근했고 집안엔 저와 장모 그리고 또 다른 방에 누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컵을 내려놓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엔 흰 티셔츠에 헝클어진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없었지만
눈빛 하나로 많은 이야기가 오간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방이 좁죠. 조만간 제 방 정리되면 그쪽으로 옮기려고요. 지금도 괜찮아요. 저는 조용한 거 좋아하니까요. 처제는 짧게 웃으며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걸어갔고 저는 그녀의 걸음이 지나치게 익숙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긴장이 스쳤습니다. 장모님은 처제의 뒤통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제게 물었어요. 근데 그쪽 집은 장모랑도 같이 사셨다면서요? 네, 그랬죠. 비슷한 구조였어요. 신기하게도요. 그런 인연도 쉽진 않은데 이번엔 편하게 잘 지내봐요, 사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향해 잔을 건넸고 저는 그 안에 담긴 액체보다 더 묵직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처제가 주방 옆 식탁에 앉으며 제 쪽을 다시 한번 바라봤고 저는 시선을 돌리다 말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엔 어제의 말과 오늘의 기류가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낯선 집이 익숙해진다는 건 결국 그 안에 있던 사람까지 닮아간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제야 다시 물을 마시고 아주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운 날의 아침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한쪽 벽을 타고 내려와 있었고 저는 식탁에 앉아 마시다 식은 커피 잔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장모님이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털어내는 소리가 들렸고 그 간격마다 느릿한 대화가 하나둘 쌓여갔죠. 어색하지도 완전히 편하지도 않은 공기가 공간에 퍼져 있었고 저는 그 애매한 경계선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장모님이 문득 고개를 돌려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딸보다 사위가 더 든든하네, 요즘은. 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이 던지는 의미가 농담이든 진심이든 애써 구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 옆 의자에 걸고는 저에게 물컵을 하나 더 가져다 주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이 조용한 거예요. 아예 우리 집 아들 같달까.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고 그 웃음 속엔 묘한 기분이 스며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장모의 아들이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지만 지금 이 집안의 남자라는 위치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시선이 움직였고 처제가 머리를 묶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제 눈을 보자마자 익숙하게 입꼬리를 올렸고 저는 피하지 않고 미소를 건넸어요.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형부 아니, 이젠 뭐라 불러야 하죠? 형부 아닌 형부. 그 질문에 장모님이 먼저 웃었고 저는 고개를 돌려 처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부르면 되겠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부르기 애매하긴 하네요. 그쵸? 맞아요. 듣는 사람도 헷갈리겠죠. 그래도 익숙하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고 저는 그 안에 스치듯 떠오른 표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숨길 줄 알게 되면 눈빛이 가장 먼저 배신을 한다는 말을 떠올렸고 저는 그 눈빛이 어딘가 이전과 닮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말없이 미소 지은 채 다시 설거지 싱크대로 돌아갔어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마주본 그녀의 미소는 이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와인 오프너를 찾기 위해 싱크대 아래 서랍을 뒤적이다 저는 무심코 손이 멈춘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옆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고 시선을 돌리기도 전에 장모님의 손이 제 팔에 살며시 닿았어요. 그 접촉은 무겁지 않았지만 너무 가볍지도 않았고 제가 반응을 하기 전에 그녀의 손끝은 이미 팔뚝을 따라 조심스럽게 미끄러졌지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안쪽으로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물컵을 챙기는 척하며 말없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와인 좋아하세요? 네, 가끔요. 생각 정리할 때 한 잔씩 마셔요. 그런 거 너무 자주 마시면 안 돼요. 생각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 말의 끝에 약간의 뉘앙스가 실려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한 손으로 잔을 꺼내며 제 어깨를 다시 한번
툭 치고 지나갔고 저는 그 손길에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와인병의 마개를 조심스럽게 열며 시선을 잔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들렸고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제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 고개만 내밀고 거실 쪽을 바라보다가 제 시선과 마주치자 놀란 듯 다시 문을 닫았지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그 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똑같군요. 그 말은 듣는 이를 향한 것도 위로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간의 흐름과 감정의 되풀이에 스스로 내뱉은 짧은 문장이었어요. 눈앞의 장면은 낯설어 했지만 어쩐지 익숙했고 지금 이 집 안의 분위기는 내가 이미 지나온 기억을 되감기하는 것 같았지요. 잔의 와인을 따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고 눈앞의 와인빛이 어쩐지 피처럼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지워지지 않은 채 조용히 잔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다시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접시는 정갈했고 커피잔엔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으며 창밖 햇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바삐 움직이는 장모님의 발소리는 이 집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듯 리듬감 있게 울렸고 그 소리에 맞춰 나는 괜히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시간을 보냈죠. 모든 게 새로워했지만 모든 게 다시 익숙해지는 중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익숙함은 편안함이라기보다 어딘지 모르게 내가 돌아온 장소 같았습니다. 사위, 이거 좀 먹어봐요. 아침엔 단백질이 중요하다니까. 장모님은 웃으며 제 앞에 접시를 내려놓았고 그 말투는 어쩐지 며칠 전에도 들은 듯한 문장이었어요. 나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이 내 반응에 더 밝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고 익숙한 걸음 소리가 식탁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누가 다가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형부. 형부라고 부르면 또 어색해질걸요? 그럼 뭐라 부를까요? 오빠, 혹은 그냥 이름? 처제는 웃으며 내 맞은편에 앉았고 나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변한 게 없었고 그 눈빛엔 다시 시작된 무언가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어요.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손에 쥔 행주로 식탁 가장자리를 한 번 쓸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 남자는 참 잘 앉아 있어줘서 고맙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입꼬리를 올렸고 그 말이 칭찬인지 경계인지 포섭인지조차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세 사람이 앉아있는 식탁이 다시 형성됐다는 사실만이 뚜렷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처제가 내게 와인 한 병을 건넸고 나는 잔을 꺼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안에는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은 그냥 기분 좋은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형부는 항상 그렇게 말하죠. 그게 참 좋았어요. 좋게 살아야죠. 너무 깊게 들어가면 피곤하잖아요. 그게 위로인지 경고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웃었고 그 웃음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장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여는 척했고 처제는 그 옆에서 잔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나는 다시 식탁 중앙으로 시선을 옮겼고 묘하게 이 구도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모, 처제, 그리고 내 앞의 자리까지 정확히 그때와 같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가족을 원하지 않았다. 단지 여자들이 있는 집을 원했을 뿐이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백처럼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고 동시에 완전히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 해도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이 집의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전히 이 집엔 여자 셋, 그리고 나 하나였습니다.